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인구가 30여 년 만에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자,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그 내국인요, 그리고 외국인 모두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자세한 내용을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네. 이게 정확히 몇 명입니까? 네, 정확히는 이제 지난해 말을 좀 기준으로 991만 1,088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서울은 이제 과거 산업화에 따라서 인구가 좀 급격히 유입이 되면서 1988년에 처음으로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1,029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이후 이제 계속 증가하면서 1992년에 1,097만 명을 기록하면서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꾸준히 이제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결국에는 인구가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1,000만 명 밑으로. 네. 이게 그러면은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된 이유 뭐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뭐 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이번 좀 인구 감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서울시의 총 인구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또 외국인을 모두 합한 수를 말합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내국인은 모두 6만 명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4만 명이 감소했는데 상대적인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의 감소세가 더 컸던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주로 이제 중국인들의 감소세가 더 뚜렷했습니다. 대다수인 한 3만 2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이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국가별로 인구 이동 제약이 좀 따르면서 크게 감소했다라는 분석이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베트남과 몽골의 경우는 서울시로의 유입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베트남과 몽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표적인 그런 좀 코로나 청정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민들의 어떤 그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제약이 덜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좀 뭐 서울시 인구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합한 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내국인만을 좀 놓고 봤을 때에는 이미 2016년도에 1,0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2016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당연히 이게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좀 그런 부분들 좀 이유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지금 이게 또 그 집값 오르는 거랑도 또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또 취업 때문에 다시 또 뭐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주택값이 오르니 또 더군다나 사는 것도 뭐 직장이 서울에 있겠지만 또 수도권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서울이 그 지역별로도 좀 인구수 차이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뭐 설명해 주신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그래요? 좀 자치구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거주 인구로 살펴보자면 송파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67만 3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구는 13만 6천 명으로 이제 서울 전체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또 강동구하고 영등포구는 전년 대비해서 인구수가 오히려 늘었고요. 강서구하고 노원구 등을 포함한 이제 23개 구는 인구가 오히려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좀 살펴보면 이제 서울 총 인구수를 분석을 해보자면 25세에서 29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대학생, 뭐 유학 온 친구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85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45세에서 49세가 81만 9천여 명, 그리고 50세에서 54세가 80만 7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0세에서 4세 인구가 10% 넘게 줄면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그래요? 네, 반면에 이제 85세에서 89세 인구는 11%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좀 더 뚜렷해졌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85세에서 89세 사이가 늘어난 수치가 0세에서 4세니까 신생아
네네. 감소한 수치가 거의 일치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고령화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많아지고. 그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총 부양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예. 15세에서 64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부양을 해야 할 인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총 부양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부양해야 할 인구는 이제 14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의 집단을 말하고요. 예.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총 부양비는 3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1.3명이 증가한 건데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책임져야 할 이제 부양 인구가 35.2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좀 부양 인구가 생기는 그런 내국인만을 좀 놓고 살펴보면은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게 내국인 인구를 이제 10년 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 64세 이하 인구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가능한 인구는 12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부양해야 할 인구는 56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양해야 할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비율인 35.2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진 고령화 사회. 이 상황 지금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여기 사는 사람 적으니까 아파트 집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꾸로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15억 원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됐던 그런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건수가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랬습니까, 이게? 네, 이게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출범 직전인 이제 2016년도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초고가 매매 거래가 4년 만에 이제 3.6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래요?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소속 김상훈 국민의원 자료에 좀 따르면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2016년도에 2,925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519건으로 7,500여 건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로만 좀 살펴보면은 259%로 이게 3.6%에 가까운 수준인데 굉장히 높은 거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좀 거래가 많았어요, 특히? 네,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 조금 거래가 몰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주택 수요가 이제 특히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면서 이제 15억 원 이상 거래의 대부분이 이제 서울과 이제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었습니다. 서울은 2016년도에는 2,8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8,9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거래 대비 비율을 좀 살펴보더라도 2016년도에는 2.3%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9.51%까지 거의 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서울 거래 10건 중 1건 가량이 이제 15억 원 이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가운데 이제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전체 28만 5천여 건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에서 889건이 15억 원이 넘는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게 37건에 그쳤었는데 4년 만에 무려 이제 20배 이상 급증한 것이고요. 인천에서도 이제 같은 기간에 6건에서 31건으로 5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초고가 거래가 많지 않았던 그런 주요 광역시에서도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45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95건으로 10배 이상이 늘어났고요. 또 대구는 4건에서 129건으로 30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이제 대전과 이제 광주, 세종 지역에서도 이런 초고가 거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초고가 거래가 늘어나는 거, 이걸 어떤 우리가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책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굉장히 고강도의 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어떤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실련에서는 이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금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한 왜냐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4년간 이제 부동산 대책이 이제 25차례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다는 게 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좀 따르면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경실련은 이제 2017년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11만 7천 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시세 변화를 좀 분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 조사와 또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좀 참고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그 평균 가격은 2017년도 5월 6억 4천만 원에서 올해 1월에는 11억 4천만 원으로 무려 5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오름폭이 계속 지속됐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요. 2017년도 12월에는 7억 1천만 원, 2018년 12월에는 8억 8천만 원, 2019년도에는 9억 8천만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1억 3천만 원으로 이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동자 임금과 또 비교한 뭐 그런 대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오름폭에 비교해서 당연히 뭐 이건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자와 이제 유주택 그 자산가와의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경실련은 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30평형 아파트 값과 비교를 한 건데요. 무려 이제 100배라는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비교값을 좀 끌어낸 겁니다. 100배요? 네, 그렇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2018년부터 2년 동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64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132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30평형 아파트 값이 아까 5억 원 오른 거를 이제 연평균으로 좀 계산해보면은 1억 3천만 원씩 오른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약 100배가 차이 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근데 가구당 저축액을 이제 연간 1,000만 원으로 좀 가정했던 그런 비교 분석도 있었는데요.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금액이 이제 5억 원을 저축으로 마련을 하면 이제 50년이 걸린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이는 그 주택 소유자하고 무주택자 간의 그런 자산 격차가 50년가량 난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50년가량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이제 강남 그다음에 비강남 비교 그다음에 또 해본다면 아무래도 강남 쪽에 그 상승률을 좀 끌어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뭐 그럴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부가 고강도 집값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던 이제 지난 4년 동안 비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은 80%를 보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제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은 73%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강남 지역이 7%가 더 높았던 겁니다. 강남보다 이제 비강남 상승률이 더 높았던 이유로는 강남 아파트의 그 비슷한 가격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세제와 금융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강남 아파트 구입에 좀 부담이 생겼고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낮은 비강남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강남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자 또다시 이제 강남 집값을 좀 자극하는 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울 전역에 있는 그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건데요. 경실련은 이에 대해서 이제 강남은 아파트값 폭등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핀셋 규제는 이 아파트값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집값 상승을 또 부추겼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집값이 잠시 주춤하면 또 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두 9억 4천만 원가량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2018년도에 921 대책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57 대책
또 지난해에는 8.4대책과 같이 이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공급 발표가 나올 때마다 예. 아파트가 폭등의 어떤 기점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였습니다.